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8장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받는 거, 물론 뭐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계시지만 학원을 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주말이나 저녁에 동에서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국가에서 많은 부분들을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만들어지는 법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이 근로자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 지원한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산업 현장에 필요로 하는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한다. 근로자의 고용 촉진, 고용 안정 및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사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또 도움이 되지만 그 세 번째 얘기는 뭐였어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그래서 기업에게도 근로자의 능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생산성이 올라가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자, 용어의 정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예.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 그게 직업 능력 개발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사업. 훈련이 아니고 사업이죠, 이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그 다음에 훈련 과정과 매체 개발, 그 다음에 능력 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 능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훈련, 연구 조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공공직업 훈련 시설이 있고 지정 직업 훈련 시설이 있다. 공공직업 훈련 시설은 말 그대로 국가와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공공직업 훈련 시설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지정직업훈련시설은 민간 기관인데 학원이나 직업훈련 학교인데 노동부 과정을 인정받은 거죠. 지정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정직업훈련시설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해서 재직자 플러스 실업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법은 대학을 관장하는 법이 고등교육법이에요. 그러면 결국 쉽게 얘기해서 대학 관장법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 기술자 과정 또는 학위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 과정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 훈련 기관을 말한다. 요즘은 이제 명칭을 폴리텍 대학이라고 표현하고 싶죠. 옛날에 그냥 기능대학이었던 게.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 근로자의 개인의 희망과 적성, 능력에 맞게 근로자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며 노사 참여와 협력 바탕으로 실시하고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등등등 차별하지 말고 균등한 기회를 줘서 실시하고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훈련을 할 때 중요시 좀 해줘라. 조금 더 신경을 써줘라.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이제 취업과 관련돼서 취약한 계층이거나 혹은 비정규직에 속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중요시해야 된다는 건. 그래서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유공자, 그 다음에 제대군인, 전역예정자, 여성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일용, 단시간, 기간제,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자, 파견근로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에 속하시는 분들이죠. 그 외 분들은 이제 주로 취약계층에 속하시는 분들인 거죠. 주로. 그 다음에 교육은 학교 교육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학교 교육이라는 게 혹은 학원 교육이라는 게 그냥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산업이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예.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사업주 등의 책무. 이 당연한 얘기겠죠. 국가가 뭐 하기 위해서 이 법 만든 거라 그랬어요? 목적에. 예, 근로자들의 능력을 개발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사용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심어주고 이래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어떤 능력이 개발되는 거니까 국가가 발전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로자들이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가 뭐 교육을 받을 때 어떠한 지원책을 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시책으로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집행돼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거의 뭐 교과서적인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 심의회를 거쳐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근로자의 직업능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크게 어려운 내용들 없습니다. 거기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구분 및 실시 방법에서 훈련과 관련돼서는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나왔지만 그 직업정보론에서도 나왔지만 훈련의 구분은 첫 번째 목적에 따른 구분도 있고요. 그래서 훈련의 목적에 따라서는 양성훈련, 그 다음에 향상훈련, 그 다음에 전직훈련이 있고요. 말 그대로 양성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거나 배양하는 거죠. 향상은 말 그대로 요거 기초적인 직무 능력 플러스 더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이죠.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거고, 전직은 퇴직 전에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업무를 더 잘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새로운 업무, 새로운 직무에 적응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전직 훈련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법에 따라서는 집체교육이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죠. 집체교육은 교육장에 집합을 시켜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학원에서 하는 게 대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장교육. 주로 이제 이게 이론적인 교육이 이런 데서 가능하다면 현장은 실습 교육을 할 때 이제 현장 교육을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원격 교육이 있어요. 원격.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거. 뭐 섬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학원 교육받기 위해서 육지로 나와서 매일같이 육지로 나와서 학원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영상 교육이라든가 혹은 인터넷 강의라든가 뭐 혹은 책자를 보내주고 전화를 통해서 좀 더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원격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혼합은 1과 2와 3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을 섞어서 혼합해서 하는 걸 혼합 교육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 대상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원칙적으로는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라는 거죠. 다만
15세 이상으로서 훈련 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관리. 노동부 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직종별, 수준별 훈련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혹은 훈련 시설 등에 대한 인증을 한다든가 혹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융자금 등의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라든가 그 다음에 훈련 과정에 대한 심사나 성과 관리를 위한 업무라든가 부정행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거나 분석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표준. 말 그대로 국가에서 돈을 줘서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표준을 설정해야 되겠죠. 어느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몇 시간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표준 설정인 거죠. 주로 요즘은 NCS를 근거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시키는 것 위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 3번에 나오는 게 노동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직무능력에 근거하여 NCS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자격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자격 또는 학력과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 훈련이. 그 다음에 훈련 계약과 권리 의무.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사업주가 훈련을 시킬 때 훈련 계약을 체계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교육하니까 와서 해라 그러면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면 그냥 근로를 시킨 거로 해서 임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에 고용보험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입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체에서 위탁한 근로자를 입사 예정자든 근로자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업주 입장에서 여러 계층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걸 할 때 이 훈련 계약을 맺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한다? 임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로를 시킨 거로 봐서. 그래서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따른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요. 해야 한다는 아니죠. 다만 사업주는 훈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훈련을 받은 사람이 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훈련 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수료가 되면 채용해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수료한 다음에 그냥 다른 회사로 가버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회사 입장에는 돈 들여서 한 건데. 그래서 물론 국가에서도 지원해주지만 자기네도 돈 들여야 된다. 100% 지원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물론 돈도 돈이지만 시간 들여가지고 노력해서 길러낸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이 교육을 시켜서 할 때는 5년간은 자기네 회사에서 무조건 데리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 기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훈련을 근기법에 따라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외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시간 외의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서 하는 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 수당.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해 위로금.
사업주가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생이니까 재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재직자 같으면 산업재해보험, 산재 가입했겠죠. 그래서 교육받다가 다쳤다. 그럼 산재에서 처리해주면 되죠. 산재보험에서. 근데 교육생이니까 산재가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교육받다 다쳤다.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산재가 안 되니까. 그럴 때 누가 해줘야 된다? 사업주가 재해 위로금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 가입이 안 돼도 되는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장 같으면 아예 재직자라도 안 되겠죠. 산재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나? 사업주가 재위로금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못하고 다른 사업주에게 우리는 교육장도 없고 그러니까 니네 교육장도 넓으니까 니네가 좀 시켜줄래? 하고 위탁을 줄 수도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위탁을 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수탁을 받은 사람이죠. 위탁을 받은 사람은 수탁자예요. 위탁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이 다른 사업주가 교육시설도 있고 강사도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 뭐 돈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한다요. 그럼 교육생이 다쳤어. 그러면 다친 경우에 어떻게 하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수탁자 잘못이라면 수탁자가 재위로금을 줘야 되고요. 그렇고 수탁자 잘못이 아니다. 수탁자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뭐 그 교육 수칙도 제대로 잘 지켰고 뭐 별 문제 없이 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위탁자가 재위로금을 지급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규정 다 지키고 했는데 얘가 교육생이 잘못해서 다친 거야. 그러면 네가 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4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위로금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근로자, 산재 적용자는 제외된다 그랬죠. 훈련 중이 그 훈련으로 인해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죠. 그 다음에 이 경우 위탁에 의한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탁에 의해서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위탁자가 재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자가 재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받은 자죠. 이게 위탁받은 자 수탁자가 위탁받은 자예요. 위탁받은 자의 잘못이나 결함으로 인해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위탁받은 자가 받은 자가 재위로금을 지급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다 설명한 거죠. 재위로금 지급과 관련돼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위로금 지급 기준에서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위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고보상 기준과 최저보상 기준을 각각 그 상한과 하한으로 한다. 그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 정책 등의 심의 조정. 이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해서 주요 정책의 수립 조정 이거 관련된 사항들은 어디서 한다? 고용정책 심의회에서 하는데 어떤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심의하느냐? 그렇게 중요하거나 아주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절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 개발 지원 해서 직업능력 개발 지원은 좀 전에 이제 사업주에 대한 것들이 나왔지만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재직자를 지원해주는 근로자죠. 근로자. 재직자로 한정합시다. 근로자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자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야? 근로자, 재직자를 얘기해요.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실업자와 재직자로 나눠지니까 첫 번째는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을 봅시다. 그러면 실업자, 요 두 개를 그냥 근로자라고 표현하죠. 이 법에서는. 자, 그래서 실업자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실업자도 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청소년으로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성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으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예.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등등등등 쭉 나오죠. 그러니까 실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계층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실업자 등을 위한 그 박스 플러스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대상자 선발 시 우선시되어야 되는 순위는 첫 번째가 장애인이다. 네, 첫 번째 장애인. 두 번째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세 번째 고령자나 준고령자. 네 번째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이직한 사람. 이런 순으로 우선적으로 교육 대상자를 뽑아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실시.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국가 입장에서 보면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이왕이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간산업이 됐든 혹은 전략산업 직종이 됐든 보통 기간산업은 뭐 철도, 항만, 그 다음에 공항 혹은 도로공사 뭐 이런 것들이 기간산업이죠. 그 다음에 전략산업 직종.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반도체, 그 다음에 선박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내려가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휴대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등등등. 뭐 전략산업 직종으로 잡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나요? 하여튼 한국의 전략산업 직종으로 이런 데서 일할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보내줄 수 있으면 훨 좋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때 이런 국가 기간산업이나 전략산업 직종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양성해서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관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필요한 직종이나 정보통신산업, 자동차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자동차도 속할 수 있겠네요. 자동차 등등등. 그 밖에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으로 선정해서 실업자 등을 위해서 무료로 교육시켜주기도 하고 또 교육비는 무료이지만 또 교육받는 동안 돈을 주기도 해요. 훈련 수당을. 이래서 그러한 인력들을 양성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 개발 지원. 근로자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필요해서 받겠다는 어떤 교육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 실업자를 제외한 자율적인 여기서의 근로자는 여기가 되겠죠. 그 자율적인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 과정의 수강 비용, 주로 이제 학원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국비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다 노동부에서 지정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이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과정들인 거죠. 그게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 과정의 수업료나 그 밖에 납부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 대회를 가거나 혹은 뭐 방통대 이런 데 진학하면서 내가 대학을 가겠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밖에 1과 2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일에 따라서 지원이나 융자를 하는 경우 다음에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어떤 근로자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고용된 자. 예. 그래서 재직자 입장에서 지원해 줄 때 우선시 되는 거는 어떤 거냐? 첫 번째, 우선 지원 대상 근로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로 이제 비정규직에 속하는 분들이죠. 기간제, 시간제, 그 다음에 파견, 뭐 일용 이런 분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그 어떤 필요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 계좌의 발급과 운영. 예, 보통 이제 옛날에 그래서 계좌제인데 지금은 이제 내일 배움 카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율적인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 직업능력 개발 계좌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발급하고 이들의 능력 개발을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직업능력 개발 계좌 제도예요. 그래서 실업자도 가능해요. 실업자도 가능하고 재직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직자용 내일 배움 카드도 있고요. 실업자용 내일 배움 카드도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실업자 등, 두 번째 전직 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로서 취업 중이라고 했잖아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취업 중이라고 해서 재직자죠.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보면 직업능력 개발 제도 해서 개발 계좌 제도, 노동부 장관은 계좌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훈련의 비용과 능력 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 관리하는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계좌 적합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훈련 직종, 훈련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 비용의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취업률이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요. 취업률이 좋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을 낮게 책정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이나 노동부 사이트에 혹은 HRD 사이트에 가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밑에 나오는 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라는 것은 개설된 근로자 한 명당 1년에 하나에 200만 원을 말하고, 다만 저소득층 등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 취업 성공 패키지 대상자는 연간 3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면 계좌 적합 훈련 과정. 계좌 적합 훈련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계좌 카드를 발급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교육 내용 중에서 노동부에서 이런 과정들은 근로자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적합한 과정이다. 라고 해서 이 계좌를 가지고 듣기에 적합한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을 지정을 해줬고 그 지정받은 것들을 학원에서 우리는 국비 지원 혹은 뭐 노동부 지원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좌 적합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수강하는 근로자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 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 업자가 그 훈련 비용을 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은 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신하여 훈련 비용을 그 신용카드 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재직자든 실업자든 이제 고용센터에 가서 나 이만저만해서 이러한 교육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고용센터에서 카드를 발급해 주죠.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해 주면 어쨌든 이거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교육기관,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이 됐든 뭐 직업훈련기관이 됐든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그래서 카드로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결제가 이 카드를 발급해 준 금융기관에서 어디로 넣어주는 거예요? 교육기관으로 넣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넣어준 것만큼 누가 대신해 준다? 노동부에서 넣어준다라는 거죠. 노동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결제를 100만 원어치 했다. 그럼 여기서 100만 원을 이 사람으로 넣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청구를 하면 여기도 100만 원을 넣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배움 카드를 한 번쯤은 혹은 주변에서 쓰는 사람들을 봤으면 그냥 일반 신용카드예요. 사실 아무 데나 가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부정 사용으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계좌 적합 훈련 과정에 가서 그 교육비로만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은 계좌 적합 훈련 과정의 운영 현황, 훈련 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개별 상담 등을 통하여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HRDNet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게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계좌 발급 절차 등에 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계좌제 요거는 여러분들도 실제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혹은 내가 실업 상태에 있을 때 계좌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고 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걸 발급받아서 내가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교육 과정이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무슨 뭐 컴퓨터 무슨 과정이다. 그러면 이 과정이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고 교육비가 뭐 60만 원이다. 그러면 보통 계좌제 적합 훈련 과정이라면 보통 예를 들어서 자비 부담과 노동부 지원 이 비율이 예를 들어서 30%가 내 자비고 노동부에서 70%를 해준다. 그러면 60만 원에 대해서 30%는 3, 6, 18, 18만 원은 내가 내는 거고요. 나머지 42만 원은 어떻게 노동부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0% 혹은 50%를 자비로 부담을 해요. 옛날에는 20%가 많았는데 20%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보통 30% 혹은 50% 이 사이에서 본인이 자비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과정들이 많죠. 어쨌든 내가 60만 원을 다 내지 않고 18만 원만 내고 내가 받잖아요. 교육을.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좀 알아보시고 받을 수 있다면 직업상담사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 학원에서 과정을 개설한 데도 있을 테고 어쨌든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워드 프로세서 과정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엑셀이라든가 혹은 파워포인트 과정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들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